녹화를 시작합니다. 아직 종이 안 올렸구나. 종이 쳤어요 이제. 자, 오늘 이제 진도를 좀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424 내용을 다시 유튜브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잘 듣고 관련된 내용들 잘 이해하시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환경 문제에 있어서 좀 일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빌리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발전,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런 과정이 발전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발전, 이 발전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화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서 이 캄캄한 어둠도 환하게 빛을 이렇게 비추는 그러한 발전이 주를 이루었죠. 하지만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 물론 개발은 빠르게 되고 또 어떤 물질 문명의 혜택을 이룰 수 있겠지만서도 우리 인간이 이제 살아야 할 이 공간에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기후 환경, 지구 환경이 너무나 지금 위기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국에 가가지고 기후 위기에 서로 공동 대처하자라고 오늘 아마 유엔 연설을 할 겁니다. 유엔 연설이 아니죠. 영국에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개인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개인적으로 실천해야 할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실천 방안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바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그 방법 중에 핵발전이 있어요. 핵발전을 다른 말로 원자력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이 장점은 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구 환경의 그 어떤 지구 온난화를 야기시키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무수히 많죠. 우리가 이제 이게 이 방사성 물질이 이제 누출이 되면 아주 큰 피해를 가져온다, 이런 말이에요. 예? 예전에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그 폭파가 일어났죠. 그래서 뭐 방사능이 뭐 유출돼서 동해 바다를 지금 오염시키고 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사는 물고기들이, 기형 물고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그걸 먹는 우리 인간은 또 어떤 그 생식세포의 또 이상을 처리하고 또 암을 유발하고 해서 생명에 커다란 위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핵발전 원리와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태양광 발전, 그리고 풍력 발전의 원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모두 다 터빈을 돌려야 터빈. 프로펠러를 돌려서 옆에 있던 그 발전기를 통해서 교류 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죠.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거잖아.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그 뭡니까? 블레이드라고 하는 날개를 막 돌리죠. 돌리면 그 날개가 돌아가면서 터빈이 돌아가게 되고, 터빈 옆에 붙어 있던 발전기에서 교류 전류가 발생해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
공급을 하고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핵 발전 지금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핵 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몇 가지? 세 가지. 뭐뭐? 태양광 발전. 또 풍력 발전. 또 핵 발전. 핵 발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원자력 발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학습 목표 핵 발전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It can explain the principle, advantage, disadvantage, and improvement visuals of solar power generation and wind power generation. 뭐 이런 겁니다. 자, 세 번째 학습 목표. 또 우리가 이런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떤 뭐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핵 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을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그 환경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그러면 이제 학습 목표를 살펴봤기 때문에 먼저 그런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체인 리액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체인 리액션. 체인 리액션이 뭐지? 연쇄 반응. 연쇄 반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쇄야. 연쇄가 아니라. 연쇄는 나이를 의미해. 연쇄 반응의 것은 일부러부터 에너지를 가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to be continue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진행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참고적으로 좀 알아둘 거. 1g의 우라늄. 우리가 이제 핵발전의 원료는 대부분 우라늄이에요. 핵발전의 원료 우라늄. 특히 우라늄 235짜리를 원자력 발전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죠. 우라늄. 우라늄의 원소 기호가 뭔지 아냐? 우라늄의 원소 기호가 뭘까? 이거 애들이 중학교 안 나왔나? 그렇습니다. 유입니다. 유. 예? 자, 그래서 1g의 우라늄 속에는 몇억 개의 그 우라늄 원자가 들어있냐면 1조에 25억 배에 해당하는 우라늄 원자가 들어있대요. 1g짜리가 그 속에 엄청나게 많은 원자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만한 우라늄 원자가 연쇄 반응에 의해 모두 분열하는 데는 1초도 안 걸려. 1초도 안 걸리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야 되겠지. 반응을. 만약에 1초 안에 반응이 모두 진행돼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고 폭풍 이렇게 이제 폭발 이렇게 이어지면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건 원자 폭탄이야. 그건. 원자 폭탄이 돼버려. 원자 폭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야 줘야 돼. 이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장치가 제어봉 감속제 이래요. 제어봉과 감속제. 한라봉이 아니야. 한라봉은 먹는 거야. 한라봉이 뭐냐? 그럼 혹시 광태원 한라봉이 뭐니? 그래, 제주도의 감귤이지. 자,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이제 원자력 발전인데, 이러한 우라늄의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두 가지 기구가 바로 제어봉하고 감속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조금 이따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의 어떤 이 추정도인데요. 누출 추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제어봉이 있죠? 그죠?
이러한 제어봉도 있고 이제 요 속에 또 감속저도 있어요. 그리고 우라늄의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이 원자로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 옆을 아주 엄청난 두께의 콘크리트로 둘러싸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이 이렇게 폭발을 했네요. 폭발을 해서 원전 콘크리트 외벽이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가스 외부 누출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일본은 그 후쿠시마 지역 반경 뭐 100km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전혀 살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사는 이 동물들이 상당히 그 오염돼서 방사능에 오염돼서 기형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핵 분열 봅시다. 핵 분열은 이제 여기 그 교과서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실래요? 자, 우라늄 236짜리네요. 자, 요놈을 요 하얀 게 중성자입니다. 중성자가 때려요. 중성자가 때리면 더 작은 원자 핵으로 나누어지는 게 핵 분열이죠. 그죠?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또 중성자가 2개 내지 3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을 때려요. 아파! 또 다른 우라늄을 때리죠. 우라늄을 때리면 또 분열이 되죠. 작은 원자 핵들로 분열이 됩니다. 또 중성자가 튀어나오죠. 또 우라늄 때리죠. 또 중성자 튀어나오죠. 또 우라늄 때리죠. 이러면서 핵 분열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한꺼번에 쏟아지지. 그렇죠? 이처럼 중성자가 우라늄을 때려서 더 작은 원자 핵으로 쪼개지고 여기서 또 다른 중성자가 나오고 또 우라늄을 때리고 또 더 작은 원자 핵으로 나뉘어지고 또 중성자가 튕겨져 나와서 또 우라늄을 때리고 이러한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나면서 수많은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핵분열이야. 핵분열. 핵분열이 뭐냐? 큰 원자 핵이 작은 원자 핵으로 분해되면서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오는 현상이 핵분열이야. 그러면 핵분열 전과 핵분열 후에 질량이 차이가 생겨. 오케이? 핵분열 전과 핵분열 후에 질량 차이를 뭐라 그러냐? 질량 결손이라 그래. 그러면 그 질량 결손에 따른 에너지 값을 어떻게 계산하지? 그렇지. 그래서 질량 결손에 따른 에너지 E는 하나 적어줘야 돼. 델타 M. 저거 똥강아지들. 델타 M은 뭐다고? 델타 M 곱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불리는 거야. 자, 여기 요 시간 하나 적어놔 얼른. 질량 결손이. 그렇지. 핵분열. 핵분열 전과 핵분열 후에 질량 차이가 질량 결손이야. 그 질량 결손에 따른 에너지 값을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한 공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어. 요 식을 하나 적어놔. 아이식. 요거. 맞습니다. 몇 페이지니 얘들아? 293쪽. 293쪽에 있어. 적어놔. 293쪽에 있어. 한번 봐. 핵분열 전과 핵분열 후에 예를 들어서 잘 들어. 우리가 이 원자 핵의 질량처럼 아주 작은 원자 핵의 질량의 단위는 U로 써. U. 우라늄의 U가 아니야. 그러면 1U는 1원유는 약 탄소 원자 질량의 12분의 1배야. 그러니까 1.6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이렇게 막 주어질 거야.
오케이? 인류가 주어진단 말이야. 인류. 예. 예를 들어 잘 봐. 이 친구들아. 핵 분열 전에 미스터 프렌드들. 핵 분열 전에 그 원자핵이 질량이 10유라고 해보자. 10유. 오케이? 근데 핵 분열 후에 질량을 봤더니 9유야. 9유. 그러면 질량 차이가 얼마니? 1류. 빼면은 1유지. 알겠어요? 그러면 요 질량 차이 1유란 말이야. 그럼 요 질량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구한다고? E는 MC가지? 델타 M이지. 1U 곱하기 C는 뭘까? 빛의 속도지. 빛의 속도니까 3 곱하기 10에 적어놔. 8승 미터 퍼 세크에 요놈의 전체의 얼마? 최고 이렇게 구한다고. 알겠어요? 킬로미터 아니야? 아 미터인가? 미터. 미터죠. 아 10의 5승 킬로미터고. 자, 이렇게 구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핵 분열 전의 질량이 10유야. 16. 핵 분열 후의 질량이 9유야. 그러면 질량 차이가 얼마야? 1유야. 1유. 그러면 이때 에너지 차이에 의한 질량 차이에 의한 에너지 값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1유 곱하기 가로 열고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의 전체의 제곱 델타 M 곱하기 C의 제곱으로 계산한다. 꼭 기억을 해주라. 알겠지? 만약에 요 인류의 값이 주어지면 요 에너지 값을 구해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C의 값도 주어져. 그러면 계산을 해낼 수 있는 이 계산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인류가 질량이죠. 그렇죠? 인류 여기에 제곱이 빠졌잖아 자식아. 이 자식. 선생님 그러면은 그 감소한 질량이 예. 그 방출된 에너지예요. 그렇지. 에너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겠지. 아인슈타인이 질량 차이가 있겠지. 그 질량 차이에 해당하는 어떤 에너지가 방출됐겠지. 그 방출된 에너지를 예를 들면 방출된 에너지를 모으면 질량이 되겠지.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이퀄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 이렇게 빛의 속도를 구해요? 예? 왜 빛의 속도를 구해요? 그 에너지 값이 빛 에너지 형태로 이제 또 방출이 되기 때문에 빛의 속도를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델타 그 유명한 아주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이야. 거기 책에는 MC 제곱이란 말 안 나왔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선생님, 열 에너지만 방출되는 게 아니고 중성자 때문에도 일어나요. 질량 결손이. 예, 그렇죠. 얘들아 여기 잘 봐. 얘들아 여기 봐봐. 요거 여기 봐봐. 요 지금 요 전체 에너지가 있겠죠. 요 전체 질량이 있겠지. 봐봐 이 친구야. 이 내가 보여줄게.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미스터 프렌드들. 네. 헬로 프렌드. 네. 이 자식들이. 어찌됐든 그 표에 있어요. 여기 보면 우라늄과 중성자의 전체 질량의 합이 있겠죠. 핵 분열 후에 스트론튬, 크세논, EN 여기까지의 질량의 합이 있겠지. 얘의 질량의 합과 얘의 질량의 합을 보면 항상 분열 전이 커요. 그리고 요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 Q가 바로 핵 분열 반응 전후의 질량 결손에 의해 전환된 것으로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의 한식 E는 MC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이 미스터 프렌드. 네. 자 원자력 발전의 원리 볼래요?
원자력 발전의 원리는 이렇게 원자로에서 어떤 열이 발생하잖아. 그러면 물이 데펴지겠지. 물이 데펴질 거 아니야? 데펴진다 그래. 네. 물이 데펴지면 증기가 발생하겠지. 네. 그 증기가 터빈을 돌리겠지. 네. 터빈 옆에 있던 발전기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겠지. 네.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면 교류 전류가 발생하겠지. 네. 이 교류 전류를 이제 가정에 공급한다 이런 얘기야. 이게 원리야. 다시 냉각수를 공급해요. 이 원자로. 그럼 원자로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겠지. 일어난다 그래. 원자로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겠지. 물이 데펴지겠지. 물이 데펴지면 증기가 발생하겠지. 증기가 터빈을 돌리겠지. 터빈 옆에 있던 발전기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겠지.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교류 전류가 발생하겠지. 그 교류 전류를 우리가 가정에 공급하겠지. 이런 얘기라니까. 이게 원자력 발전의 원리라고. 들어? 자, 그러면 이제 원자력 발전의 장점이 하나 나왔네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극히 낮다. 단점, 폐기물을 처리하기 어려우며 방사능이 유출되는 피해가 크다. 이게 단점이겠죠? 이건 장점이고, 그죠? 자,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에서 에너지 생산량을 조절하는 장치는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감속제하고 제어봉이 있어요. 그러면 감속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선생님이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볼까요? 오케이. 얘들아, 말을 해. 네. 잘 들어. 이 중성자 감속제라는 게 있어요.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면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핵분열 반응은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러면 결국은 중성자의 속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고속 중성자를 열 중성자로 감소시켜 핵분열을 일으키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감속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감속제는 그 빠른 중성자들이 나오면 안 돼요. 빠른 중성자들이 나오면 원자 핵분열 반응이 잘 안 일어난대요. 그래서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서 핵분열 반응이 좀 더 잘 되게 유도하는 물질이 감속제야. 말 그대로 감속제,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서 핵분열 반응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대. 이게 그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죠? 이래서 감속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감속제는 종류를 좀 알아도 주로 흑연이나 물을 사용해야 돼. 그죠? 흑연이나 물을 감속제로 사용한다. 뉴트론 모더레이터,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서 핵분열 반응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만이 이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아. 핵분열 반응.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주는 물질, 속도, 감속제라는 것은 속도를 감해주는 물질이죠. 그래서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주는 물질이 흑연이나 물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어봉이라는 게 있어요. 제어봉. 핵분열 반응 속도를 조절해줘야 돼. 네? 제어봉.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해당되죠. 그래서 중성자를 흡수해서 핵반응의 폭주를 막아줘야 돼. 그래서 그러한 제어봉을 주로 이제 카드뮴이나 붕소를 사용한다고 좀 알아주시면 돼요. 카드뮴이나 붕소, 이게 제어봉이야. 원자로의 제어봉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핵분열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안전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정확히 이제 표현을 해주면 그 핵분열 시 방출되는 빠른 중성자를 느리게 하는 게 감속제야. 주로 흑연이나 물을 사용하는 거 별표 쳐놓으시고요.
and 제어봉은 중성자의 수를 줄여야 돼. 그 반응하는 중성자의 수를 줄여야지. 원자핵과 우라늄과 같은 원자핵과 중성자가 너무 많아지면 안 돼. 그래서 이 중성자의 수를 반응하는 중성자의 수를 줄이는 물질이 제어봉. 이 제어봉은 주로 카드뮴이나 붕소를 사용해서 반응하는 원자핵과 반응한 중성자의 수를 줄여야 돼. 수. 그래서 수를 줄여서 반응의 핵분열 반응이 순식간에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서서히 일어나기 위해서 생산되는 에너지 양을 조절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성자의 수를 줄여서 생산되는 에너지 양을 조절하는 목적이 있는 물질이 뭐냐? 제어봉. 제어봉. 알겠어요? 그래서 보충 설명해놨어요. 제가 물을 뿌리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원자로 안에 붕소로 만든 제어봉을 넣으면 중성자가 급격히 줄어 핵분열을 멈춘다. 원자로를 가동할 때 제어봉을 빼 핵분열을 시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가동할 때. 그 제어봉은 일단 중성자의 수를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감속제는 뭐지?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야 된다. 중성자의 수를 줄이고 중성자의 속도를 줄여서 생산되는 에너지 양을 조절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쏟아져나오면 폭발을 해. 그러면 폭탄이 된단 말이야. 여기 제어봉 감속제 잘 좀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왔네요. 핵발전 아까 했죠.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을 가지고 반응해서 물이 데펴집니다. 원자로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면 물이 데펴져요. 물이 데펴지면 증기가 발생한다 그랬죠? 증기가 터빈을 돌린다 그랬죠? 터빈을 돌린다 그래. 네. 터빈을 돌리면 터빈 바로 옆에 있던 발전기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렇지. 전자기유도 현상이 일어나. 전자기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교류전류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여기 나왔어요. 여기다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자, 원자로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죠. 자, 물이 데펴졌네요. 이 증기가 발생했네요. 프로펠러, 터빈이 돌아가네요. 발전기가 정전기유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송전탑으로 전류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핵발전소에서 교과서 내용 확인하기. 핵발전소 원자로에서 에너지 생산량을 조절하는 장치가 뭐냐? 제어봉하고 감속제가 있어요. 제어봉은 중성자의 개수, 반응하는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해야 돼요. 반응하는 원자핵과 반응한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하는 물질이 제어봉이고, 감속제는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서 원자핵과 잘 반응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이게 감속제야. 그래서 감속제와 제어봉은 결국 원자력 발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양을 조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속제는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서 원자핵과 충돌 가능성을 높여야 되고, 제어봉은 중성자의 개수를 줄여야 됩니다. 충돌하는 개수를 줄여야 돼. 원자핵과 충돌하는 개수를. 자, 이제 두 번째 태양전지를 보겠습니다. 태양전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볼래요? 얘들아, 태양전지 한번 보여줄게요.
보실래요? 그래서 태양전지의 가장 기본 단위는 셀이라고 그래요. 이건 셀. 알겠어요? 네. 셀이 모이면 모듈이 되고요. 모듈이 모여서 어레이가 됩니다. 어레이. 물론 모듈 다음 과정이 좀 있어요. 요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을 패널이라고 얘기도 해요. 패널, 태양광 패널. 네? 자, 그러면 이 셀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살펴보겠습니다. Just look at everybody. 셀은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한번 볼까요? 셀은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이렇게. 자,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놓은 게 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를 접합을 시켰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태양빛을 받게 하는 부분을 N형 반도체 쪽으로 태양빛을 받게 만들어야 돼요. N형 반도체.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 물론 여기 선생님 그림을 내가 선생님이 그걸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P형 반도체는 어떤 게 P형 반도체지? 14족과 13족을 결합시켜 만든 반도체죠. 이게 P형 반도체야. N형 반도체는 어떤 거죠? 14족하고 15족 원소를 첨가해서 만든 반도체죠.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최외곽 전자가 7개밖에 안 되지만 얘는 최외곽 전자가 합치면 9개가 돼요. 14족, 15족입니다. 그래서 물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모두 다 중성이야. 전기적 중성. 전기적 중성이지만 우리가 이제 P형 반도체를 양극형 반도체라 부르고 N형 반도체를 음극형 반도체라 부르는 것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둘 다 전기적인 중성인데 왜냐? P형 반도체는 14족 원소와 13족 원소를 결합 첨가시켜서 만든 게 P형 반도체야.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14족 원소와 15족 원소를 첨가해서 만든 게 N형 반도체야. 둘 다 전기적 중성이야. 전기적 중성인데 왜 그 음극형 반도체, 양극형 반도체라고 하느냐? 상대적으로 P형 반도체는 최외곽 전자가 7개밖에 안 되고 오케이? N형 반도체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냐? 9개. 그래서 N형 반도체를 음극형 반도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둘을 접합하게 되잖아. 그럼 N형 반도체의 잉여 전자들, 남은 전자들이 P형 반도체로 이동해 갑니다. 선생님 설명 잘 들어야 돼. 이동해 가게 되고 그래서 P형은 음으로 대전되고 N형은 양으로 대전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압차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만든 회로를 뭐라고 하냐면 다이오드라고 그래요. 다이오드. 근데 이 다이오드 회로에 N형 반도체에 태양광을 비춰요. 그러면 무수히 쏟아지는 비달들이 P형으로 옮겨간 전자들을 때리면서 이 전자들을 다시 N형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전자가 N형으로부터 출발해서 P형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오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러한 원리가 태양전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Just look at, 여기 보실래요? Everybody, 여기 봐. 자,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가 있어요. 자, N형 반도체는 음극형 반도체, P형 반도체는 양극형 반도체. 우리가 전기기구를 연결하지 않을 때는 이 N형 반도체에 상대적으로 많은 전자가 P형 쪽으로 쭉 모여 있어요. 이렇게 P형 쪽에 쭉 모여 있는데 이렇게 쭉 모여 있는데 태양빛을 받으면 이 빛알갱이들이 이 P형 쪽에 모여 있는 전자들을 N형 쪽으로 이렇게 튀어 올라오게 만들어. 튀어 올라오게 만들면서 이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는 P형에서 N형 쪽으로, 전자는 N형 반도체에서 P형 쪽으로 전자가 흐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전기 기구에 이렇게 이 불이 들어오는 이러한 그 기구가 태양광 발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양광 발전. 빛을 비추면 P형 쪽으로 이동한 전자들이 N형 쪽으로 튀어 올라오면서 그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이동해 가고, 전류의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정했으니까 P형에서 N형 쪽으로 이동해 오는 그러한 원리가 바로 태양광 전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냐?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보통 이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보면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자의 이동 방향을 설정했죠. 그러니까 전자는 이렇게 이동해 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전자가 많은 쪽이니까 반도체에는 N형 반도체구나, 그래서 빛을 받았구나, 그리고 반도체 B는 P형 반도체겠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Do you know? 자, 그럼 결론. 자, P형과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만든 그 기구를 다이오드라고 해요. 다이오드. 자, 태양광을 비추면 전자가 무슨 형 쪽으로 튀어 올라온다고? N형 쪽으로 튀어 올라와. 전자가 어느 쪽으로 튀어 올라와? N형 쪽으로 튀어 올라와. N형 쪽으로 튀어 올라오면서 도선을 따라 이동하게 돼. 그럼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의 이동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전류는 P형에서 N형으로 흐르게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주어지는 전류의 방향을 보고 반도체의 종류를 판별하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태양빛을 받으면 전자가 이동하는 그러한 전류 발생 장치, 이걸 뭐라고 한다고? 태양광 발전이라고 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간단하게 태양빛을 받으면 전자가 이동한대요. 이러한 기구를 뭐라고 한다고? 셀이야, 셀. 셀 하나가 보통 생산하는 전력이 0.5W밖에 안 돼요. 아주 적죠. 셀을 여러 개 겹쳐야 돼요. 그것을 모듈이라고 그러고, 모듈을 또 여러 개 겹쳐야지. 그걸 어레이라고 이래. 무슨 말이냐? 박민준, 태양광을 받으면 전자가 이동한대. 그래서 전류가 발생한대. 이건 무슨 발전? 태양광 발전. 그렇지, 태양광 발전이야. 태양광 발전의 최소 단위는 뭐다고? 그 모듈. 아니, 셀. 셀이 모이면? 모듈. 모듈이 모이면? 어레이. 그렇습니다. 이러기. 알겠습니까? 네. 갔다 오세요. 자, 그러면 교과서 내용하고 정리합시다. 태양광 발전. 자, 태양전지라고 하는 것은 셀, 모듈 이런 거죠. 이를 이용하여 태양광을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사용하는 발전 방식이다. 그래서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전환하는 방식이다. 자, 간단하게 반도체로 구성된 태양전지에 태양광이 흡수됩니다. 태양전지에서 전자가 발생한대요. 전자가 이동한대요. 이 전자가 한쪽 전국으로 이동해서 어떤 전압이 발생하고 외부 전기장치가 연결되면 전류가 흐른다. 이런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태양전지 여러 개를 모아 만든 모듈을 다시 여러 개 조합한 어레이 형태로 설치된다. 다음 그림 참조해라고 했는데 좀 이따 보여주고요. 태양열 발전과 태양광 발전의 차이점이 뭘까? 아는 사람? 태양열 발전은 물 끓여서. 그렇지. 빛 모아서. 태양열로 끓인 물에 전기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이고, 태양광 발전은 아까 했던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이런 것이죠. 보시면 자, 이렇게 설치했네요. 이거 태양전지죠. 이거 셀이죠. 셀. 셀이 모여서 뭐가 되지?
모듈이 여러 개 모여주면 어레이가 됩니다. 그죠? 예, 태양전지 한 개는 0.5W밖에는 그 전류를 생산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태양전지로서의 역할이 아주 뭐 미흡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 나왔네요. 셀, 모듈이 겹쳐진 패널,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어레이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태양빛을 받으면 전자가 이동하는 전지, 태양빛을 받으면 전자가 튀어 올라와. 이거를 그냥 좀 더 유식한 말로 광전 효과라고. 광전 효과. 태양빛을 받으면 전자가 튀어 올라온대. 그래서 전자가 이동한대. 이게 무슨 효과라고? 광전 효과라고 그래. 광전 효과. 광자가 무슨 광자일까? 빛광자지. 전자는 전기전이지 뭐야. 태양광을 받으면 전자가 튀어 올라와서 전자가 이동한대. 도선을 따라서. 이게 광전 효과예요. 광전. 그런데 태양광을 어느 쪽 반도체에 비춰줘야 되냐면 N형 반도체에다 비춰줘야 돼요. N형 반도체. 알겠습니까? 자, 셀이 모이면 모듈이 모이면 패널이 모이면 어레이 이렇게 된다. 자, 태양전지 셀은 태양전지 모듈을 분해했을 때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태양전지 셀은 매우 작고 자체 전력 출력량 0.5W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로는 매우 미약한 힘밖에 없는 태양전지지만 집합시킴으로써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태양전지 모듈로 다시 태어납니다. 한번 읽어줬어요. 자, 태양전지 셀, 모듈, 패널, 어레이. 셀은 몇 와트 정도밖에는 전기를 생산할 수밖에 없어? 0.5W밖에. 그래서 아주 미흡하죠. 자, 태양전지는 무슨 효과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그렇습니다. 광전 효과에 의해서. 광전 효과. 자, 빛을 어느 쪽 반도체에 비춰줘야 된다고? N형 잘했습니다. N형 반도체. 자, 태양광 발전의 단점,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태양광 발전의 단점, 열 효율이 낮고 계절과 일조량의 영향을 받으며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 단점이야. 우리가 이제 흐린 날에는 전기가 많이 생산이 안 되겠죠? 장점, 발전 과정에서 대기 오염물질이나 온실기체를 전혀 배출하지 않음. 에너지를 무한히 얻을 수 있어. 이게 장점이야. 됐습니까? 됐다 그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 계절과 일조량 및 구름의 영향을 받음으로 발전 시간이 제한적이다. 태양 전지판에서 반사하는 빛이 인간과 축사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오케이? 넓은 설치 면적과 과도한 초기 설치 비용으로 인해 화력 발전에 비해 비싸다. 관리 인원이 필요 없고 그냥 한번 설치해 놓으면 유지 및 보수가 간편하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면 에너지를 무한히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50억 년간 무한히 이용할 수 있어. 자, 교과서 내용 확인 문제. 태양광 발전의 장점은 무엇인가?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무한히 얻을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7분 남았는데 풍력 발전의 원리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풍력. 요거 블레이드야, 블레이드. 날개가 3개가 아주 효율적이대. 3날개인데 블레이드입니다. 자, 여기에 여기 보시면 요게 터빈입니다. 터빈. 옆에 요게 발전기입니다. 날개의 길이가 길어야지. 날개의 길이가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은 날개의 길이가 사실 이 풍력 발전에 가장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이제 유럽이야. 유럽은
이 초당 약 10m/s의 바람이 불어.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약하대요. 한 초당 7m의 바람이 불어. 그래서 조금 약하기 때문에 대신 날개의 길이를 길게 만들어야 돼. 날개의 길이를 많이 하면 공기를 많이 받을 수 있어. 날개의 길이가 길면. 그래서 그 풍력 발전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 날개의 길이를 길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풍력 발전 단지를 보면 제주도에 많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전남 서해안권에 또 모여 있고, 대관령 쪽에 많이 모여 있는데, 어떤 그 날개는 100m 되는 날개도 있어. 그 블레이드라고 해, 블레이드. 그래서 이 날개의 길이가 길수록 전력 생산이 높습니다. 길이가 길다는 것은 많은 바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 많은 바람을. 그래서 날개의 길이를 길게 만들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터빈을 돌리고, 터빈 옆에 있던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작 유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교류 전류가 발생을 해요. 자, 보여줄까? 그림. 여기 보실래요? 요거 블레이드라 그러죠? 요 블레이드가 100m 되는 블레이드도 있대요. 100m. 엄청나죠? 요거 타워, 하부 구조물, 요건 터빈 모터, 터빈 베어링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풍력 발전의 다시 이제 보시죠. 특징. 바람이 발전기의 날개를 돌리면 유도 기전력, 전작 유도 현상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죠. 날개를 통과하는 공기량이 많을수록 생산량이 커지는데, 이때는 날개의 길이를 길게 만들면 되겠죠. 바람의 양을 많이 받아들여 터빈을 빨리 돌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풍력 발전의 장단점. 설치비가 비교적 간단하고 설비가 비용이 저렴하며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다들 자빠져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나중에 저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봐라. 에? 바람의 색이나 방향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이 어렵죠. 풍력발전소의 소음. 대관령 가서 한번 그 풍력발전기 밑에 한번 그 서 있어봐. 기가 막 울려. 윙윙윙윙 하면서. 그래서 이 소음이 사람과 야생 동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풍력 발전에 전력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바람의 세기가 커야지. 날개의 길이가 길어야 돼. 날개의 길이가 길어야만이 많은 바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 Do you know? 이 새끼들이. 네. 말을 해. 자, 그러면 핵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각 발전 방식이 기사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는지 토의해보자. 우리가 그 발전에 있어서 환경 친화적, 재생 가능, 지속적인 보급이 가능한 에너지인지를 살펴봐야 되고, 핵발전은 환경 친화적이지 않죠. 이유는 방사능 누출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며 정지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아 환경 친화적이다. 또한 관련 기술의 개발로 점차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핵발전은 기술의 개발로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지만 방사능 유출될 위험이 있어서 환경 친화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풍력 발전 환경 친화적이고, 현재 태양광 발전의 효율은 15%밖에 이하이지만 태양전지 모듈은 여전히 화력 발전에 비해 비싸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풍력 발전을 증가시켜서 기후위기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지구 환경 문제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 화석 연료의 사용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되면서 지구 기온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 에너지와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 적극적인 대처 중에서 친환경 에너지인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많이 높여서 기후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케이?